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박승전 한국은행 총재를 모신 데 이어 홍현종의 위드인 오늘 개국 특별 좌담 두 번째 모실 손님은 현대경제연구원의 김주연 원장님이십니다. 경제의 변동성이 커질 때 그 역할이 매우 커지는 것이 바로 싱크탱크들입니다. 우리 사회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현대경제연구원을 이끄는 원장님을 모시고 우리 경제의 현주소와 미래를 진단해 봅니다. 거시경제 전반을 점검해보는 시간, 시청자 여러분 함께 하시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경제가 어려울 때 벌써 한 1년 전에 뵙는 것 같은데 지 방송이 지금 개국 1주년 맞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좀 기획 특별 대담으로 어떤 분을 모실까 생각을 하다가 우리나라 싱크탱크 중에서 무게감 있는 데가 어딜까 찾아봤다. 우리 현대경제연구원을 질질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과찬의 말씀. 네, 그래서 원장님한테 경제 돌아가는 얘기를 좀 묻고 예. 기타 등등 시국에 가는 얘기도 좀 하려고 이렇게 모셨습니다. 원장님 먼저 현대경제연구는 아무래도 시청자들이 조금 전문가들은 너무나 잘 알고 또 경제를 잘 아시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알겠지만은 일반 시청자들은 조금 모를 수 있죠. 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주시죠. 예, 현대경제연구원은 예전에 현대그룹이라고 하는 큰 그룹에 속해 있던 한국 민간연구소 중에 하나입니다. 민간연구소라고 하면 현대경제연구원, 그렇죠. 삼성경제연구원, LG경제연구원 이런 몇 개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그룹이 예전에 큰 그룹에서 이렇게 몇 개로 나눠지면서 지금은 현대그룹에 속해 있는 그런 민간연구소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이제 연구소는 우리가 북한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죠. 통일경제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민간연구소 중에서도 좀 특이하게 통일 연구를 많이 하는 연구소 중에 하나도 나머지 부분은 다른 연구소와 동일한 그런 연구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대북 문제 한번 특별하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기 얘기를 좀 하기 전에 세계 경제 전망을 조금 한번 먼저 짚어볼까요? 얼마 전에 FRB가 경기 회복이 시작됐다라는 공식 선언을 며칠 전에 했죠. 그래서 세계 경제가 정말 나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일반의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또 한편에서는 세계 경제 더블 딥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관론자들 중에서는 경기 회복이 과연 시작이 된 겁니까? 정말로 지금 경제 위기가 끝난 겁니까? 원장님 보시기 좀 어떠신지. 학자들 간이나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이 전망에 대해서는 항시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FRB에서 7, 8월의 경기 동향을 가지고 발표하는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그런 동향 보고서에서 이제 경기의 최저점은 지나고 회복의 그런 바닥을 다지고 있는 걸로 미국도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에서 혹시 다시 한번 경기 침체가 되는 더블 딥이 올 수도 있다고 걱정하는 분야에는 두 가지 이유를 들죠. 하나는 금융 분야에서 미국에서 가계부채가 아직도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고, 또 금융 부분에 동구권의 부채가 상당히 부실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게 금융시장을 또 한번 불안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미국 가계부채 문제하고 동구권 부실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실물 경제 부분에서는 지금 지난 한 1년 동안에 각국이 엄청난 규모의 각 나라마다 재정을 동원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있는데, 이게 마냥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재정 투입의 한계,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제가 빠른 시간에 회복되지 않고 지지부진하면서 오래 가는 거 아닌가. 일부 우려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주류는 회복이 느리긴 하지만은 회복 기조로 들고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 그리고 회복되는 폭이 4, 4분기에 좀 주춤하거나 내년 초에 주춤할 수는 있지만은 큰 추세로 보면 회복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소위 바텀아웃, 바닥에서 탈출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죠. 그렇죠. 거기에는 큰 이견이 없는데 그 힘이 이제 약해져서 좀 주춤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길게 보면 다 뭐 회복 추세에 있다. 지난 1년 우리 그 금융 위기가 경제학적 관점으로 보면은 아무튼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를 그렇죠. 의미한다라는 시각이 많죠. 과연 그런 건지 또 앞으로 경제 지금 향후 세계 경제가 어떤 쪽으로 갈까요? 뭐 너무 포괄적인 질문이지만 아니죠. 그 문제가 우리가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계 경제 그 중심축은 네. 항상 움직여 왔습니다. 예전에 유럽을 중심으로 있던 세계 경제 중심축이 북미 대륙으로 건너온 지는 뭐 1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에 넘어와서 2차 세계대전, 그 다음에 70년대 오일 쇼크, 그리고 뭐 이제 80년대 이렇게 지나오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지는 북미 대륙에 있었죠. 그래서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그렇죠. 그 거대한 그런 조류가 지금까지 진행됐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모로 도전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크게 뭐 나눠서 보면 어떤 그 군사적인 측면, 금융시장, 그 다음에 뭐 이런 산업 부분 이렇게 나눠보면 우리가 9.11 테러라는 것도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던 미국 그런 세력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도전이 그게 뭐 2001년에 나타난 거다. 그리고 금융의 그 막대한 미국 금융시장에 대한 도전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서히 진행되고 있던 그런 세계 경제의 중심지가 움직이는 게 요번에 이런 큰 세계 경제 위기를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전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중심축이 이제는 북미 대륙에서 서서히 아시아 대륙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뭐 시작점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혹자는 아시아 대륙의 경제 그 규모가 지금의 북미나 유럽보다 훨씬 커지는 그런 시기가 2040년 전후가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세계 경제 중심축이 아시아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세계 경제 중심지에 속하게 되는, 그리고 그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된다. 네. 그게 이제 큰 패러다임에 우리가 변화를 보고, 좀 적게 보면 어떻게 보면 경제 그런 위기나 사회적인 그런 뭐 이런 큰 충격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산업이 등장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조선이라든가 항공산업이라든가 제철산업 같은 게 커왔고, 그 다음에 오일 쇼크가 끝나고 나서 에너지를 줄이자고 하면서 경박단소 뭐 제품들, 전자산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그 시기였고, 그 다음에 뭐 지식산업, 뭐 이런 뭐 인터넷, 뭐 와우, 뭐 MS, 뭐 이런 산업들이 뭐 기업들이 크고 산업이 커왔는데, 지금 이제 이런 쇼크를 받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저탄소 관련 산업, 그 다음에 뭐 신재생에너지, 뭐 녹색 관련 산업 이런 것들이 크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지난 한 10년, 뭐 한 20년 전부터 이야기되어 오는 뭐 BT, CT, 뭐 NT, 뭐 IT 이런 것들과 이런 녹색 산업과 이게 융합되는 그런 산업들이 앞으로 뭐 커가는 그런 계기가 될 거다. 네, 아주 뭐 큰 그림을 그려주셨어요.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그 변화의 시대이면 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면을 조금 우리 문제를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죠. 지금 우리나라 경기 회복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빠르다라는 그런 그 안팎의 시각이 있죠. 그런데 이거를 그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함으로써 경기 부양 효과 때문이지 이게 일시적인 거다라고 보는 또 그런 측면의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대답해 주시죠. 예, 물론 이제 우리 경기 회복이 빠르다는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번에 경기 충격을 우리가 원인이 돼서 맞았던 게 아니고 미국발 경기 충격을 우리가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직격탄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고, 정부의 그 대처가 IMF 때 우리 경험이 있어서 굉장히 신속했고 대규모로 행해졌다는 게 뭐 원인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뭐 어떻게 이걸 지속해 나가는가 하는 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비교적 굉장히 다른 나라보다 잘 대처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재정 지출 문제 얘기했는데 재정 확대, 그다음에 감세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지금 나오는 문제가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죠. 이거 우려처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인지 한번 견해는 어떠신지요? 이제
그 재정이라는 게 우리가 세입과 세출을 가지고 맞춰가는 건데 우리가 마냥 정부의 그 돈으로 경기를 살려나갈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가 우리 GDP 규모에 대비하면 한 3%가 조금 넘는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나라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GDP 규모의 10%가 넘는 적자를 감당하면서 이제 경기를 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일본, 중국 할 것 없이 어느 나라나 다 엄청난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누적 적자가 얼마나 크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미국 같으면 GDP 한 90%에 육박하는 누적 재정 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데도 거의 한 70% 가까이 육박하고 있고, 근데 이제 심각한 나라는 물론 일본 같은 데는 250%가 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누적 재정 적자가 올해까지 가면 아마 한 35% GDP에 대비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OECD에 있는 다른 국가들보다는 우리가 상태는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거기서 더 40%, 50% 이렇게 재정 누적 적자를 키워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지난주에 저희가 그 박승 총재님하고 인터뷰를 했었어요. 박 총재님과 전 한국은행 총재시죠. 그렇죠.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요번 정부가 아마 역사에서 그 재정 건전성 악화를 시킨 그런 정부로 혹시 낙인을 찍힐까 두렵다라는 말씀하실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옛날에는 한 20%밖에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한 35%까지 온 게 지금 우리 제일 높은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낮춰가는 쪽으로 해야 나라가 건전하게 갈 수 있지. 이거 마냥 높여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내년도 예산 중에서 가능하면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 부었던 재정을 줄여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그 문제에 맞물려서 또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요즘 최근 화두가 이제 출구 전략 시기 문제인데, 그렇죠. 자, 이거 일부에서는 뭐 지금이 적정 시기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정부는 조금 유보적이다. 아직 대통령께서도 뭐 아직 이르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렇죠. 뭐 이번 G20 회의 가서도 뭐 전 세계 그 지도 국가들이 공동 보조를 취하자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였고, 자칫 막 살아나고 있는 경기를 이게 출구 전략을 쓴답시고 경기를 죽여버리는 그런 우려를 봉할까 다들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우리가 출구 전략을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뭐 금리를 올린다든가 확대하고 있던 재정을 뭐 다시 줄여가지고 살아나는 불씨를, 경기 불씨를 끌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 좀 이르시다고 보시는 그렇죠.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우리가 보통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드는 걸 어떻게 보냐면 성장률로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이 플러스 성장이 한 2분기 정도 연속이 되면, 그 정도 되면 우리가 경기가 이제 살아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직도 뭐 그 정도 가려면 뭐 지금 추세로 가면 내년 상반기 중이 되지 않을까. 유동성이 너무 풀려서 인플레이션 우리 안 해도 될까요? 지금 뭐 초인플레이션 얘기도 사실은 여기서 나오죠. 이게 왜 걱정이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돈을 많이 풀어놨는데 그 뭐 이제 경기가 나아지면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그 풀어놓은 돈이 여기저기 거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물가를 올려서 걱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단지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유가나 기타 원자재 가격들이 움직이고는 있지만 전번에 뭐 140% 올라갔던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고, 또 하나 이 물가가 올라가는데 뭐 진정을 시키고 있는 건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강세로 1200에서 1100원대로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웬만큼 올라가는 거를 환율이 또 좀 막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 걱정이나 뭐 지금 풀린 돈으로 인한 다른 분야에 부작용을 일으킬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씩 징조가 나타나면 뭐 이제 통화당국에서 당연히 이제 관리를 하겠죠. 그 일부 경제학자들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게 장기 저성장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다라는 주장도 있죠. 그런 견해가 옳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어디서 나오느냐면, 우리가 IMF를 극복하고 난 이후에 2003년서부터 우리 경제 성장률이 사실 뚝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이라는 거하고 우리 경제 성장률을 비교하면 우리가 월등히 항상 높았죠. 월등히 뭐 어떤 데는 2배, 뭐 1배 반 이렇게 높았었는데 지난 2003년부터는 세계 경제 평균 성장률을 항상 밑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 경제가 그런 대로 한 4.5% 성장을 해서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 괜찮을 시기는 세계 경제가 호황 국면에 있었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한 4% 초반 정도 와 있다고 보는데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면 또 아마 이게 일부에서는 3%대로 떨어지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떨어지는 원인은 보면 결국 이제 설비 투자가 잘 늘어나지 않고 또 노동의 투입량이 점점 줄어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우리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로 1년 반 동안에 가지고 있는, 물론 지금 경기가 갑자기 나빠지니까 그걸 회복하느라고 바쁘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잠재 성장률을 확충해야 된다는 이슈를 갖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뭐 원장님도 언급해 주시면 올해 말씀 나온 김에 올해 성장률 좀 예측해 주시고 내년도도 한번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올해는 뭐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 세계적으로 다 뭐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데, 그런데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그 분기별로 나눠서 보면 1, 4분기가 거의 바닥이었고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로 오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소에서는 올해 연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한 1%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KDI나 이런 데서는 뭐 0.7% 마이너스 성장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뭐 큰 차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마이너스 0.7이나 마이너스 1이나 이 정도로 올해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내년도에는 이제 원래 이게 성장률이라는 게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죠.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도 한 뭐 4%에 육박하는 성장률, 그리고 저희들은 3.9% 플러스 성장을 뭐 예측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 4%에 육박하는 성장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올해는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하고 내년에는 4% 정도 예상하시군요. 근데 그런 와중에 또 재미있는 현상이 우리 기업들 실적이 예상보다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뭐 글로벌리 봐도 상대적으로도 그렇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뭐 소위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증시에서. 이게 정말 내용이 있는 내용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어떤 거예요? 기업들은 이렇습니다. 기업은 경기가 어려워지면 이 경기 어려운 게 올해 끝날지 내년까지 갈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워지면 비상경영 체제로 돌입하게 되죠. 그래서 올해 나는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하는 그 이익은 허리띠를 졸라면 그렇죠. 허리띠 상당히 반영이 된 거군요.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내년도에 경기가 나아지고 매출이 늘어나면 올해 뭐 투입하지 못했던 뭐 이런 R&D 연구개발 비용이라든가 뭐 이런 광고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을 겪을 겁니다. 그 위기 때마다 우리가 나오는 얘기가 이제 소위 기업들의 구조조정 문제고, 조금 전에도 그 기업들이 허리띠 잘 졸라매서 실적이 좋은 실적을 내는데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구조조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한편에서는 지나친 구조조정이 역효과를 낸다라는 주장도 없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 기업들의 구조조정 뭐 성공적으로 뭐 돼간다 그럴까요? 어떤 그런 상황이십니까? 아니면 더 졸라매야 되는 거예요? 어떻죠? 지금 이제 그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뭐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해서 뭐 상호 신용금고들하고 일부 이제 PF로 대출해서 지은 뭐 건물, 그 다음에 또 경기가 갑자기 위축되다 보니까 조선산업 분야, 뭐 이렇게 몇 개 산업 분야가 산업 안에 좀 과잉 경쟁, 과잉 투자된 부분을 조정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아마 진행이 일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뭐 이제 정부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만족할 만큼 안 되고 좀 더 구조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경기가 이게 풀리고 나면 이게 강제로 하는 구조조정은 지속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구조조정은 시장 내에서 그 시장이라고 하는 뭐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과 시장 내에서 뭐 돌아가야 되는 구조조정이고, 지금의 경기가 풀리게 되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뭐 구조조정이 아마 굉장히 힘들어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 내에서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해나가는 게 네. 바람직하다. 그렇게. 지금 시점에서는 어쨌든 정부가 뭐 이를테면 지금 정부 뭐 주도로 이렇게 강제로 뭐 구조조정 그거보다는 시장 자율적인 예, 뭐. 금융 뭐 기관을 중심으로 이런 뭐 이제 시장이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걸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네. 아까 저 잠깐 환율 문제를 언급해 네. 주셨는데 지금 환율도 우리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될 그렇죠. 상황이죠. 환율 요즘 뭐 많이 떨어지고 많이 있어가지고 떨어졌죠. 자 이제 뭐 기업들이 다시 수출하다가 환율 때문에 발목을 잡히는 게 아니냐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환율 전망 좀 해주세요. 예. 지금 환율이 1250대 있다가 1100대로까지 이제 뭐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지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상수지가 흑자 폭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경상수지가 연말까지 가면 한 30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흑자로. 거기다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투자됐다가 빠져나간 간접 투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있던 그 자금들이 올해 들어온 돈이 거의 한 뭐 250억 달러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밖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환율이 하방 압력을 받는 것은 뭐 당연한 네, 이야기죠. 그렇죠. 앞으로의 관건은 내년도에 연말로 가면서 내년도에 얼마만큼 경상수지 흑자가 예측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비교적 이런 위기에 잘 살아남았기 때문에 시장에 투자하는 뭐 힘들이 더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환율은 밑으로 떨어질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그나마 어려운 상황에서 수출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수출이 어려워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기업들은 뭐 조금씩 환율이 강세로 가면서 어렵습니다. 어렵긴 한데 그런 환경 안에서 같이 경쟁하는 거니까 어렵긴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갑자기 뭐 힘들어지거나 수출이 안 되고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수출 경쟁력은 우리가 뭐 다른 부분에서 확보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여요. 제가 그 원장님한테 어쩌면 난처하실지 모르는 질문을 하나 좀 드려요. 예.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그 경제 관련 단체장이나 연구원장님들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를 좀 해달라 그러면 약간 발들을 빼시더라고요. 근데 현대경제연구원은 그 국책연구도 예. 아니고 뭐 민간 단체, 민간 우리 경제연구원이니까 과감하게 눈치 보지 마시고 예. 자 우리 일반인들도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 그 현대경제연구원 원장님이 보시는 소위 엠비노믹스, 네. 뭐 부동산 문제도 있죠, 감세 문제 있죠. 우리가 속칭 세상에서 얘기하는 1년 반 동안의 엠비노믹스를 한번 그래도 좀 평가를 좀 해주시면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좀 예. 점수 좀 내주시죠. 예. 방향성은 뭐 엠비노믹스의 가장 큰 근간은 뭐 기업 프렌들리한 환경을 만들어서 경기를 살리고 그게 성장을 다시 한번 일으켜서 우리를 선진국으로 갖고 가자. 그리고 그동안 좀 등한시됐던 성장이라는 것을 그런 그 국가 경제 운영의 아젠다로 갖고 들어온 게 아마 큰 엠비노믹스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꾸준히 1년 반 동안 하고 있는 거는 기업 투자 관련, 기업의 경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방향성과 가는 방향, 그거는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이게 이제 조금 혼란을 일으키는 게 그 와중에 한 2, 3개월 전에 뭐 이 지지도가 굉장히 하락을 했었죠. 지지도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다시 뭐 이제 좀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방책일 수도 있고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정책의 수정일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중산층 끌어안고 중산층을 뭐 좀 이렇게 아젠다로 설정을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로 넣고 하는 그런 게 좀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우려하는 거는 아직까지 뭐 그게 그렇게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균형 발전이라는 게 꼭 그 가지고 있는 국가의 잠재력을 높이고 국가가 성장으로 이끌어가는 거하고 딱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특구라는 것도 뭐 인천 특구에서 뭐 광양 특구, 부산 특구, 뭐 특구가 자꾸 생겨나는 것도 이제 그런 이유거든. 근데 뭐 여러 군데를 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를 우리가 한 단계 높이는 데 필요하다면 한쪽으로 좀 집중해서라도 원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좀 과감하게 원래 그 정책 의지를 네. 좀 끌고 가는 게 좋겠다. 이게 선거 생각하고 뭐 지역 생각하고 하다 보면 그렇게 안 될 가능성이 네. 높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게 조금의 아직은 뭐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은 네. 우려 사항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원장님, 그, 네. 우리 시청자들의 입장에서 뭐 정말 관심이 가는 문제가 아마 부동산 문제가 그렇죠. 부동산 값 지금 뭐 강남이 또 난리예요. 지금 뭐 그렇죠.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놓는다고 내놔도 뭐 이게 또 저렇게 불이 붙는데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얼마 전에 누가 쓴 책을 보니까는 이거 조만간에 또 뭐 속된 말로 박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시청자들 아마 그렇게 물으시니까 저는 한마디로 대답을 하라 그러면 뭐 그런 미국식의 그런 붕괴는 없다. 네.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부동산에 이게 자꾸 정부의 정책이 실패하는 이유는 부동산을 보는 눈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개인들이나 저 자신도 부동산을 그냥 사는 거주지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투자 자산의 일부로 본단 말이에요. 그게 부동산 문제 네. 제가 보기에도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걸 자꾸 거주지라는 그런 지구상에서 지난번 저기 박순 총재님도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구상에서 우리나라처럼 이게 주택을 갖고 투기 대상으로 보는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 있느냐. 모든 국민들이 부동산 불패다. 돈이 있으면 부동산을 사야 한다. 돈 벌려면 부동산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국민에게 하나의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도 100% 동의하는데 이게 그냥 거주 목적으로만 본다면은 이렇게 난리를 치는 리가 없죠. 없죠. 이 부동산 문제가 뭐 한 개인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해당 안 되는 사람이 거의 그렇죠. 없는 상황이라는 근데 이제 문제는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걸 투자 자산의 일부로 자기가 살면서 내가 이거를 어디 지역에 가서 사면 그게 돈이 올라가서 나중에 그걸 팔아서 또 애들 뭐 시집장가도 보내고 뭐 무슨 자금으로도 사용하고 이런 게 이미 우리 사회의 현실인데 그거를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정책이 끊임없이 실패를 하고 뒤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옛날에는 자꾸 짓는 거를 가격이 올라가니까 뭐 재건축, 재개발 이 짓는 거를 규제를 해서 어떻게 가격을 조정해 보려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잘 안 된다는 걸 알고 이번에는 이제 공급을 늘려서 공급을 충분하게 해줘서 가격을 조정하자는데 아마 두 개 다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강남과 강북 이런 이제 가격 차가 가장 심한데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가격 차가 많이 벌어졌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 가격 차를 잘 인정을 하질 않아요. 왜 나는 2배 올랐는데 저기는 4배 올랐느냐. 이제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올른 이유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거든요. 산 환경이 거기는 좋고 교통이 편리하고 여러 가지 뭐 편한 주거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거기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 거고 강북에 예를 들어서 개발이 안 되고 도로가 좁고 주차시설이 나쁘고 뭐 이런 문화시설이 없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안 오르는 건데 그러면 가격을 탓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문화시설을 들어오게 하고 길을 편하게 만들고 주차시설을 만들고 그런 걸 해야 저절로 올라가는데 그 앞에 거를 해결하지 않고선 결과를 가지고 자꾸 통제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한참 동안 우리나라에 그 가격 차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시장 기능인데 그 시장 기능을 이제 인정을 해야 저 문제가 해결되지 자꾸 결과를 가지고 뭐 1배 올랐는데 왜 3배 올랐냐, 2배 올랐는데 4배 올랐냐 이렇게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부동산 문제 참 그 해결이 참 어려운 문제라서 뭐 서민들의 고통이 언제나 좀 이게 해결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저는 참 큰 걱정입니다. 자, 우리 다음 그 우리 경제를 먹고 살릴 먹거리 얘기를 좀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그 원장님 생각하시는 우리 지금 IT 산업이 어쨌든 대한민국 경제 부흥 발전에 뭐 그 1등 공신이라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이거 IT만 갖고 계속 또 갈 수 없는 거는 지금 그 정부의 IT 산업 정책에 대해서도
컨트롤 타워가 없다라는 뭐 예. 그런 지적에 대해서 이번에 뭐 청와대에서 하나 신설을 했죠. 예, 예. 신설을 했는데 어쨌든 우리 IT 산업 이후의 미래 산업 또 예. 국가 성장 동력, 차세대 국가 성장 동력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산업군이 어떤 게 있을까요? 조금 우리가 이 이야기를 옛날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면 IT 산업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주력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뭐 요즘 화학, 뭐 요런 정도가 우리 주력 산업인데 그것들은 다 언제 시작됐냐면 70년대 중후반에 중화학공업 육성할 때 시작해서 그때 씨를 뿌리고 키워서 그게 이제 지금 꽃을 피는 거거든요. 그리고 IT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시작되면서 반도체에서 IT를 시작해서 그게 한 10년 이제 이상 이렇게 키워서 지금 꽃을 피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세계에서 한 뭐 11등, 12등, 13등 이 규모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뭐 이런 스웨덴이나 이런 데처럼 뭐 한 품목 가지고 나라가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주력 산업을 여러 개를 키워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주력 산업도 또 영원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로 넘겨줘야 될 산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산업을 계속 키워가야만 그렇죠. 하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우리가 처음에 반도체 산업을 키울 때나 IT 산업을 키울 때나 다 그게 이렇게 꽃을 피워서 우리의 주력 산업으로 될 거라는 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한 건 아니에요. 그때도 항상 위험이 있고 투자를 해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차세대 우리 주력 산업을 녹색 산업이 될 거다고 생각을 해서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또 뭐 이런 저탄소 산업 같은 걸 키우는 것도 이게 꼭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주력 산업이 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세계적인 트렌드가 저탄소 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아마도 이거를 잘 키우면 주력 산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키우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우리 잠깐 그 이야기 했지만 이런 녹색 관련 산업이 스스로 우리 먹거리가 된다든가 주력 산업이 되긴 힘들 것 같고 그게 뭐 IT나 아니면 뭐 NT나 이런 거하고 융합되면서 새로운 산업군을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키워가다 보면 그게 우리가 남들보다 기술을 선점하고 시장을 선점하고 그 산업화하는 것을 먼저 하게 된다면 우리의 주력 산업으로 만들 수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냥 우리 거다 하고 해놓는 길로 만족할 게 아니라 여기에 인력과 자금과 이런 거를 투자를 해서 우리 거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금융위기 지금 이후에 소위 그 사회적 소외층, 네. 그 약자층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그렇죠. 이 숫자가 더 늘어났다라는 진단이 있어요. 이거 사회 양극화 문제라는 게 저는 정말 이거는 무슨 좌우 혹은 뭐 진보 보수의 이데올로기 싸움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이거는 뭐 전 글로벌리 전 지구적으로 혹은 그렇죠. 국가가 에너지를 다 모아가지고 이거는 반드시 해결, 뭐 반드시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이걸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국가적 에너지가 결집돼야 되는 사회적, 그렇죠. 시대적 당위성의 문제인데 예. 이거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그 사회 지도층이라 할까? 예. 그 인식 전환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혹시 원장님이 보시는 뭐 경제적 해법이라든가 혹은 나름대로 전체적으로라도 한번 이걸 어떻게 네. 하면 해결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런 한번 방법을 한번 제시해 주시면. 이제 이런 이제 양극화 문제, 그리고 사회 소외계층이 늘어나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일어난 특이한 사건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우리 시장 경제가 확산되고 하면서 생겨나는 우리 이 경제 체제가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가깝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전 세계 나라마다 서로 국가가 국경 없는 경쟁에 들어가 있고 기업들 간에는 진짜 피를 흘리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산업 현장에 가도 또 사람 간에 누가 경쟁력 있는 사람이냐를 가지고 경쟁하는 그런 시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낙오되는 사람 그리고 좀 더 효율이 높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그런 환경이 점점 더 확산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양극화 문제, 그 다음에 이게 경쟁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점점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구조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도 더 국가가 이런 소외계층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할 거냐 하는 거에 관심을 더 가져야 돼요. 왜 이제 사람들이 혹자는 야, 옛날에 안 그래도 살았는데 왜 갑자기 요즘 이러냐가 아니라 사회가 점점 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거기에 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기업들도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옛날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그거를 더 중요한 밸류로 가치로 여기는 이유가 바로 기업이 그거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렇죠. 뭐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 우리 사회적으로도 지도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옛날보다도 더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 해법이 무슨 뭐 수학 문제 풀듯이 해법이 있는 거라기보다는 정부와 기업과 이런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옛날에 우리가 5년 전, 10년 전에 관심을 갖던 것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뭐 우리가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렇다고 이 문제가 해결된다기보다는 그 문제를 가지고 조금씩 노력을 하면서 푸는 노력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다 봅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경제 주체들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사회가 경쟁 안 할 수 없고 효율성을 또 추구하고, 그렇죠. 그런 소위 신자유주의 체제라는 게 또 그런 거를 이렇게 극대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사회 본질적인 기능, 그거 피해갈 수 없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에서 보다 책임 있는 그룹들이죠. 정부도 그렇죠. 그렇고 또 효율성 높이고 경쟁을 어떻게 그 그렇죠. 체제가 본질인 기업, 또 그렇게 해서 부나 아니면은 사회에서 어떤 기득권 뭐 그렇죠. 그런 분들의 의식 전환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요구될 수밖에 맞습니다. 없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봐요. 그거를 우리가 왜 옛날에는 이런 게 없었는데 사회가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이런 걸 요구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잘 살기 위한 노력이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인 그런 결과를 그러게요. 낳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까지는 이런 신자유주의 체제나 이런 경쟁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발전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거기서 양산되는 부작용을 우리가 같이 해결하면서 가는 수밖에 도리가 없죠. 아주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얘기를 조금 이제 마무리하는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문제가, 자, 금융 위기가 지금 아까 뭐 모두의 제일 처음에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은 어쨌든 소위 바텀 아웃되고 있다. 바닥에서 네. 탈출을 하고 이런 국면에서 우리의 정책 방향을 정부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런 향후에 어떤 그 우리가 뛰어야 될 발걸음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우선은 이제 금융 위기라는 게 우리가 두 번째 어떻게 보면 겪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겪으면서 요번에 겪으면서 우리가 느낀 거는 왜 우리가 이 쇼크에 지는지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고 우리가 불안했던가. 작년 10월 달에 뭐 갑자기 뭐 CDS 프리미엄이 뭐 460, 500에 가깝게 올라가면서 흔들리고, 또 3월 달에 동구권이 또 어려워진다니까 또 우리 환율이 뭐 1600을 막 돌파할 것 같이 뭐 올라가고 이래서, 왜 우리는 올 때마다 우리가 잘못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흔들리냐 하는 걸 보면 우리 경제 체질의 문제거든요. 우리 경제 많은 부분이 대외 요인에 취약하게 돼 있는 부분을 이제는 좀 튼튼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두 번 정도 겪어보니까 이제 있더라. 그래서 뭐 그거를 좀 우리가 체질을 바꿔가는, 내수시장을 좀 더 살리고 금융시장을 좀 발전시키고 하는 문제가 제일 큰 문제라고. 대외 충격을 완화시키기 그렇죠. 위한,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그렇죠. 경제 그런 체질 변화를 체질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두 번 겪으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이라고 생각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이야기한 이거를 이런 위기를 겪으면서 경제 중심지가 크게 이 서구권에서 아시아권으로 움직여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시기에 우리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아시아에 있는 우리로서는 잡을 기회가 왔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이런 시기에 우리가 G20의 의장국도 되고 하는데, 그런 국제 무대에 좀 한 걸음 더 가깝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잡지 않았나. 그걸 좀 활용하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 이런 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시스템을 좀 더 좀 효율적으로 만들고 신성장 산업을 좀 개발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의 잠재력을 좀 높여서 한 단계 우리 경제를 도약시키는 것을 이 시기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그런 뭐 큰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런 위기를 통해서 얻은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정책 뭐 방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아주 뭐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아까 첫 번째 그 원장님 대답을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가령 우리 이게 수출 그러니까 주도형에서 내수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컨센트레이션, 내수 부분에 대한 또 관심 같은 것도 실질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 경제가 이제 규모가 적은 경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수출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그런 경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인구가 거의 뭐 4,900만 정도 되면 우리의 내수 시장도 좀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야 내수를 좀 키워가는 게 앞으로 경제 충격도 좀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우고 돼서 내수 시장도 좀 키우고 우리의 그 서비스 시장이 특히 또 취약합니다. 그럼요. 예, 그럼요. 그것도 제조업의 경쟁력에 비하면 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은 너무 취약하죠. 취약해요. 그래서 서비스 산업을 좀 경쟁력을 키우는 이런 일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야 우리 내수 시장이 좀 빨리 커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제일 처음에 그 현대경제연구원을 소개를 하면서 원장님께서 저희 그 북한 남북 경협 문제, 북한 문제에 관한 그 현대경제연구원에 특화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는 게 아니라 현대경제연구원 하면 북한 문제에서는 국내 가장 권위 있는 그런 그 연구기관으로 뭐 자타 공인할 겁니다.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사실은 대북 문제가 여러 통로에서 막힘이 그렇죠. 있었는데 그 크게 지금 이게 진전에 어떤 발걸음이 없는 그런 그 남북 경협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좀 한번 권위 그렇죠. 있는 우리 현대경제원 원장님으로서 예. 그 견해를 좀 밝혀주시죠. 그 남북 관계를 보는 뭐 시각이랄까 이런 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방법도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목표는 우리가 다 공유하고 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을 개방사회로 이끌어내고 남북한이 이 상생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뭐 장래에는 우리가 하나로 되는 그런 뭐 체제로 가는 게 뭐 다들 갖고 있는 꿈이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추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이제 조금씩 달라서 예전 정부에서는 좀 뭔가를 이렇게 뭐 주고 교류하고 하다 보면 변하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 지금은 야 그렇게 했더니 뭐 자꾸 딴짓을 하니까 좀 압박을 가해서 좀 이렇게 한꺼번에 좀 딜을 하자 뭐 그런 입장인데 그렇죠. 뭐 방법은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목표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 방법도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데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어떤 분이 남북 관계를 하든 큰 그 우리 국민들의 그 비전을 좀 뭐 공유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좀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수단도 그 뭐 목표에 맞게 조금씩 뭐 조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남북 간의 관계를 할 때는 이게 좀 긴 호흡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길게 보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같이 뭐 남북한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큰 목표를 보고 가다 보면 중간에 자질구레한 게 좀 거기에 정리가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너무 일희일비 감정에 치우지, 내 말을 안 들으니까 뭐 좀 혼을 내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뭐 저놈이 뭐 좀 요즘 언제 나한테 뭐 어떻게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는 좀 이게 뭐 좀 강하게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감정을 좀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국가 간의 문제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뭐 하나 제 생각은 저는 그렇습니다. 항상 남북 간의 관계는 공공적인, 아니면 예를 들어서 공적인 부분하고 민간의 그 사적인 부분하고를 좀 투 트랙으로 갖고 가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외교적인 그런 관계하고 민간의 그냥 이런 교류, 문화 교류, 그 다음에 뭐 인적인 교류, 그 다음에 경제적인 교류, 이런 거는 그냥 이렇게 항상
진전이 되고 또 이제 투트랙이라는 말이 탄력성 있게 그렇죠? 그거보다는 예를 들어서 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문화 교류를 하고 뭐 민간의 경협을 하고 하는 거를 모두 그 공적인 외교 관계, 군사적인 관계에 종속시키지 말고 그렇죠. 따로따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북한 사람과 우리 남쪽 사람이 교류하는 거는 지속적으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 간에 하는 군사적인 문제 또 뭐 외교적인 문제 이런 거는 뭐 서로 의견이 뭐 다르면 중단될 수도 있고 갈 수도 있고 하는데 이제 그런 형태로 가야 북한 사람과 우리 간의 그 이질감을 또 뭐 없앨 수도 있고 그리고 장래 앞으로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남북한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 개국 1주년을 맞아서 좀 경제 전반을 이렇게 두루 한번 예. 그 현대경제원 원장님 모시고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 아무래도 뭐 좀 스코프를 넓히다 보니까는 이건 그 강론보다는 개론적 여러 경제 부분들을 넓게 짚어봤는데 아주 좋으신 말씀 또 시청자들이 관심 갈 만한 그런 부분들 잘 짚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아무튼 그 현대경제연구원이 대한민국 그 민간 싱크탱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런 기관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좀 원장님 더 애써주시고요. 또 그런 것이 아마 국가 발전에도 큰 또 기업 발전에도 큰 힘이 아마 될 겁니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주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네.